네, 안녕하세요. 끝까지 묻는다 시간입니다. 이 코너는 전문가를 모셔놓고 저희가 모르는 주제를 끝까지 알 때까지 질문해서 파헤쳐보는 시간인데요. 여러분도 앞으로 끝까지 제대로 알고 싶은 주제가 있으시다면 참여해 주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증권사 현업에 계신 특별한 분들 모셨습니다. 업계 최초로 해외 주식을 쪼개서 살 수 있게 하는 서비스를 출시한 신한금융투자 GBK 사업부 표윤미 부장님과 리서치센터 해외 주식팀의 박석중 팀장님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소개 말씀 한 분씩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GBK 사업부 표윤미라고 하고요. 이번에 미국 주식 소수점 구매를 개발하고 다양한 상품을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 좀 죄송합니다만 가면을 쓰셔가지고 지금 아마 청취자분들은 네. 모르실 거고 나중에 시청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가면이 정말 좀 이따 또 얘기하시죠. 일단 팀장님 좀 소개 좀 듣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한금융투자 리서치센터에서 이 해외 주식을 담당하고 있는 박석중 연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가면에 대해서 일단 설명은 또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 이 캐릭터가 있다고 들었어요. 이 이름이 있는 캐릭터라고. 예. 네. 이 아이의 이름은 아만다고요. 네. 저희가 원래 처음 해외 주식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캐릭터의 준말로 아만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는 만큼 돈 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많이 배우시고 들으셔서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캠페인 같은. 네, 너무 깔끔한 진행을 하셔가지고. 네. 아무튼 이 뭔가 이 홍보 겸 이제 또 여러 가지 의미로 저희가 처음으로 이렇게 가면을 쓰신 복면가왕처럼 가면 쓰고 출연을 이제 결심하셨는데 좀 재미있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오늘. 맞아요. 오늘 우리 팟캐스트 최초죠. 가면 쓰신 분은. 그래서 저도 기분이 굉장히 심쿵스러워요. 뭔가 캐릭터 진짜 TV 속에서 나온 캐릭터랑 얘기하는 기분이 드니까 되게 신기하네요. 들리는 얘기하면 신한금융투자에 지금 가장 미인분께서 오셨는데 가면을 가리셨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네요. 본인은 얘기 안 하시네. 그런 어려운 얘기는 답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박 팀장님께서는 지금 애널리스트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애널리스트 사실 우리 청취자분들이 애널리스트라고 하면 약간 생소하실 수 있거든요. 네. 좀 애널리스트라는 직업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애널리스트라는 직업이 하는 가장 큰 일은요. 자산 가격을 예상하고 이 투자자들에게 말씀드리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두 가지 잘하는 일이 있다면 하나는 맞출 때가 있고 틀릴 때가 있다. 그래서 항상 50% 정도의 확률을 가지고 시장을 예측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단히 겸손하십니다. 밸런스가 잘 맞네요. 뭔가 그렇죠. 밝으신 분과 침착하신 분. 사실 저희가 이 두 분 모시면서 좀 기대한 거는 증권사 현업에 계시기도 하시면서 또 사실 신한금융투자가 국내에서 아주 유명한 증권사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국내 최초로 은행과 증권 연계 계좌를 만든 게 신한금융투자였어요. 그러니까 국내 증권업계 상당히 그 밑거름이 됐던 증권사인데 그 안에서 또 이렇게 좀 현업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 특히 애널리스트는 사실 증권사에 꽂히고 핵심 코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또 이번에 오늘 주제인 소수점 구매를 담당하신 분을 모셨으니까 오늘 정말 활기차게 질문할 거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시작을 해볼까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먼저 여쭤볼게요. 요즘에 우리나라 해외 주식 직구하는 게 역대 사상 최고라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젊은 분들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직구를 하려 해도 해외 주식을 좀 매수하려 해도 구글이나 알파벳, 아마존 이런 주식들은 거의 한 주당 100만 원이 훌쩍 넘지 않습니까? 이런 주식들을 소수점 단위로 쪼개서 매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하셨다고 들었는데 이런 서비스에 대해 좀 자세하게 좀 알고 싶거든요. 네. 말씀으로 드리기엔 굉장히 쉬운 서비스이긴 한데요. 미국 주식 소수점 구매는 이제 한 주에 아마존 같은 게 180만 원이 넘습니다. 근데 그런 비싼 주식을 미국에 계신 분들은 소수점 사실 넷째 자리까지 구매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제 그런 서비스를 받으실 수 없다 보니까 180만 원 모으셔야 아마존 한 주 사실 수 있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아마존 한 주를 갖기 위해서 180만 원을 모으시는 게 아니고 잔돈이 생길 때마다 아마존 주식을 소수점으로 사서 모으는 한마디로 돈을 저축하는 게 아니고 주식을 저축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 이미 있는 서비스가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된 건 거죠? 예, 미국에는 이제 뭐 물론 구현 방식은 다르겠지만 아무튼 미국 고객님들은 하실 수 있고요. 한국 고객분들께는 이번에 최초로 소개됐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국내 최초란 얘기인데. 네. 제가 봐도 약간 그 일반 젊은 분들이 접근할 때 상당히 유용한 서비스인 것 같아요. 네. 저희도 예전에 뭐 황제주라고 해서 뭐 롯데칠성이니 뭐 아모레퍼시픽이니 삼성전자도 사실 황제주였는데 맞습니다. 뭐 100만 원, 200만 원 넘는 이런 주식들을 구매하려면 일반 사람들이 사실 구매하기가 좀 쉽지 않잖아요. 네. 근데 해외 주식도 막상 좀 나도 좀 덩달아 좀 사보자 해도 역시 이게 불가능하니까 야 이거 좀 용돈만 어떻게 좀 투자할 수 있을까 하는 분들에게는 딱인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야 이게 근데 신한금융투자 외에는 다른 회사는 없다는 얘기죠 지금? 예, 지금 제공되는 회사가 없고요. 저희가 발빠르게 작년에 이걸 개발을 마치자마자 특허 출원을 신청했습니다. 그럼 다른 데서 이제 그 서비스 출시를 하려면 로열티를 지불을 해야 되는 건가요? 예, 근데 이제 등록이 완료된 상태는 아닌데 출원이 이제 인정이 된 거고요. 네. 아마 심사하시는데 1년 반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미국 주식만 있는 건 아닌 거죠? 보니까. 예, 저희가 지금은 미국 주식 우량주 위주로 고객님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최근에 중국 기업에 좀 관심들이 높아지고 계셔서 소수점은 특히나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량주 위주로 제안해드리는데 알리바바, 바이두, 시트랙, 웨이보는 최근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가 좀 추구하는 전략 자체가 이제 고객님들이 소액으로 우량주를 구매하시는 거라서 일본이나 유럽 등의 이제 선진국 위주로 확대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현재까지는 미국의 우량주 위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제 중국이나 일본이나 아시아권까지도 확대 예정이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알리바바는 지금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중국에 아까 말씀드린 4개 종목은 가능하고요. 4개 종목은? 그 외의 것들도 보고는 있고 이제 앞으로 일본이나 유럽으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소개할 때도 뭐 구글의 알파벳이나 뭐 애플 뭐 이런 주식들을 얘기했는데 사실 요즘 4차 산업이라고 불리는 주식들이잖아요. 근데 우량주라고 했을 때 특별히 어떤 업종이 좀 제한된 건가요? 아니면 전체 그 미국 주식 중에 아주 그냥 우량한 주식들은 34개라고 하셨나요? 저희가 지금 55개 종목을 올렸습니다. 55개를 업종 제한 없이 두신 건가요? 예, 업종 제한 없었고요. 저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소팅 기준을 가지고 나름대로 출출을 해냈고요. 그래서 4차 산업 종목이 조금 들어가 있긴 합니다. 근데 그 외에도 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코카콜라라던가 맥도날드 그리고 여자분들이라면 한 번씩은 다 들르셨던 스타벅스. 스타벅스. 예, 이런 남자들도 들러요. 예, 죄송합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수많은 미국의 우량 기업들 주식들을 쉽게 쪼개서 살 수 있다는 얘기인데 저는 해봤는데 이게 뭔가 굉장히 친숙하게 하나하나를 뭐 아이콘을 지금 아만다 신한 아이투자 그 어플 같은 경우에는 아만다 캐릭터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서 되게 뭔가 무슨 캐릭터 상품 고르는 것처럼 쉽게 구입을 할 수 있게 세팅을 해두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용을 해봤거나 아니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미국 기업들, 미국 브랜드가 사실 굉장히 친숙하잖아요. 그렇죠, 넷플릭스도 맞아요. 너무나 많이 쓰고 있고 맥도날드도 그렇고 코카콜라도 그렇고 근데 그런 것들을 너무 쉽게 간편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게 되게 신선했어요. 저도 한번 해보면서 그래서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게 되게 편리하고 간편한 서비스인데 왜 이제 출시가 됐을까? 왜 국내 주식은 또 안 될까? 그런 궁금증들이 생기는데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게 나오지 않는 이유들은. 그래서 서비스 이제 기획하실 때 어떤 어려움이 없으셨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지나고 나니까 다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주위에 업계에 계신 분들은 다 뜯어 말렸습니다. 정말요? 이거는 할 수가 없다. 우리가 안 해봤겠니? 다 해봤는데 안 됐다. 두 번째는 또 저희 이제 이게 과연 소수점이 상업성이 있겠니? 이렇게 쪼개서 고객들한테 줬을 때 이제 이런 말씀들이 좀 많으셨고요. 근데 이제 또 하는 과정에서는 또 이걸 지지해 주시는 많은 분들도 계셨어요. 이게 되면 앞으로 외국에서는 지금 핀테크 산업이 굉장히 다양하게 뻗치고 있는데 사실 잘 들여다보면 그 아래에 소수점이 있거든요. 그게 깔려야 이제 한국에도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이제 좀 비전을 가지신 분들은 이게 돼야 되겠다.
이거 어떻게 도와줄까 이렇게 또 접근해 주셔서 많이 도와주셨고요. 이거 하기 위해서 사실은 미국 애들이 하는 방식으로 안 했거든요. 근데 그래도 미국 애들 어떻게 했는지 너무 궁금해서 뉴욕 가서 빌딩 타기 일명. 아무도 안 받아주는데 쫓아다니면서 경비원 몰래 들어가서 네. 빌딩 타기가 그거예요? 네, 빌딩 타기가 그겁니다. 네, 뭐 만나주지 않는데 일단 가서 무작정 부딪혀 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떤 사장님 집 앞에서는 대기를 탔던 적도 있습니다. 택배를 보면서 이분 이 집 맞다. 그래서 기다리면서 그분 따님하고 이제 얘기해서 전화번호를 땄던 기억도 있고요. 예, 그런 식으로 무작정 저희가 좀 덤볐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다 재밌는 추억이고요. 그렇다고 근데 이제 미국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고 왔기 때문에 이제 한국에서 디자인하는 게 조금 쉬웠던 것 같고 법적인 것도 저희가 나름대로 니치마켓을 찾아서 공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생각보다 아주 밑바닥부터 개발이 시작이 됐네요. 네. 저는 뭔가 어떤 서비스를 가져올 때는 뭐 이렇게 서류상으로 니네 이런 거 만들었니? 이래서 이렇게 뭐 허가받고 뭐 이렇게 서류 작업 정도로 생각했는데 직접 막 택배를 보면서 문 앞에서 기다리셨다는 얘기 들으니까 굉장히 원초적인 개발이. 아니, 가면만 보면 그러니까 예쁘고 곱상한 느낌인데 아주 야성이 넘치시는 분이세요. 근데 전체 개발 기간이 그럼 어느 정도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기획 기간, 그러니까 저희가 그 빌딩 타기 했을 때부터 해서는 한 7개월 정도 소요가 됐고요. 실제로 개발 이제 뭐 들어가서부터는 6개월 만에 출시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증권사에서 해외 주식을 구매 사실 대행해 주는 거나 다름없는 그런 구조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해외 지금 증권사를 제휴 맺고 우리가 이제 직접 해외 증권사에 가입을 해서 계좌를 튼 다음에 해외 주식을 구매하는 게 아닌 국내 증권사를 통할 때는 국내 증권사가 해외 증권사랑 제휴를 맺거나 계약을 체결해서 이제 구매 대행하는 그런 구조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해외 증권사랑 좀 그 제휴를 맺은 건가요? 네, 이거는 이제 법적인 이슈가 있는데요. 모든 증권 거래소에는 그 나라의 회원사만 주문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외국 분들이 우리나라에 주문 내실 때 물론 우리 회사에 뭐 한국에 있는 기업의 계좌를 직접 트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외국에서 대행하는 회사가 이제 저희 회사를 통해서 주문을 내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똑같이 저희도 외국에 있는 그 외국 만약에 뉴욕 거래소면 거기에 있는 회원사 증권사에게 주문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당연히 계약이 있고 저희는 그쪽 회사에 주문을 내고 그 회사를 통해서 거래소에 주문이 나가는 적법적인 프로세스를 밟고 있습니다. 약간 이게 좀 돌발 질문인데 네, 말씀하세요. 사실은 그렇게 하게 되면 이게 수수료 문제는 사실 이중으로 나가게 될 수도 있는 건데 그 수수료가 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근데 뭐 회사마다 아마 계약 조건이 다르셔서 그 내용은 제가 뭐 밝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이제 워낙 비싼 수수료를 징구하다 보니까 최소 수수료라 그래서 적어도 한 번만 거래해도 $10를 내고 맞습니다. 시작했었거든요. 근데 저희 회사도 올해 초부터 그 최소 수수료를 아예 없애드렸고요. 그거 없어졌어요? 예. 그래서 25bp 만 내시면 그냥 바로 거래하실 수 있으니까 소수점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작은 금액 사실 건데 $10 내면 남는 게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맞아.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사실. 그 제도를 아예 없앴습니다. 그래서 그냥 25bp만 내시면 소수점 구매 가능하십니다. 좋네요. 그러면은 그 서비스를 기획하실 때 반대하셨던 의견들이 상품성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수수료까지 안 받고 하시면 상품성이 정말 없는 게 아닌지 궁금해서 저를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해서 저희 소비자 입장에서 너무 좋은데 이게 어떤 기업이 출시할 때 항상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궁금해서 말씀처럼 사실은 이 소수점만으로 뭔가 높은 수익성을 창출하는 걸 바라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걸 기반으로 다양한 핀테크 상품을 만들 계획이고 그걸 위해서 국내에 있는 플랫폼 회사들과 제휴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별로 또 색다른 상품들을 내려고 기획을 하고 있고 아마 금년에 연달아 출시될 거고요. 아마 그 상품들을 보시면 그 뒤에 숨어있는 소수점을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원대한 포부 속의 시작점이 되는 거군요. 그렇네요. 국내 최초이자.
저도 좀 기대가 되는 게 사실 뭐 요즘 저도 그렇고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아마 팀장님, 부장님 같이 마찬가지일 텐데 평상시에 항상 뭐 SNS 하고 휴대폰으로 계속 뭐 활동들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소수점 구매가 쉬워진다면 뭐 틈날 때마다 잠깐 해외 주식 들어가서 보고 구매하고 할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국내 주식이 좀 안 좋을 땐 해외 주식으로 좀 뭐 분산 투자 개념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자, 그러면 또 다른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이번에 그 신한금융 빅데이터 연구에 따르면 그 2030 젊은층 이분들 자산 관리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018년 기준으로 해외 주식에 가장 많이 투자한 분들이 20대라고 하더라고요. 좀 재밌는 사실인데 이분들 실제로도 이런 소수점 매매 비롯한 뭐 해외 주식 거래에 젊은층들 참여가 정말 이렇게 활발한 건가요? 예. 저희 같은 경우는 말씀처럼 소수점이 사실은 2030 세대를 위해서 만든 제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결과론적으로 봐도 젊은 세대층이 주로 많이 사용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5G 세대를 위한 플랫폼을 저희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UI, UX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저희 캐릭터를 사용해서 이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마케팅도 전년도에 KT하고 제휴해서 20대하고 30대 분들이 많이 쓰시는 아이폰 사실 때마다 저희가 해외 주식 상품권을 드리는 그런 식의 이벤트를 같이 하면서 고객님들께 재미를 드리고 있습니다. 상품권 뭔지 좀 알아봐야 되겠네요. 그 상당히 2030을 타겟으로 했다는 게 확 느껴지는 게 맨 처음에 나오는 것들이 다 이 애플이나 넷플릭스나 아니면 스타벅스나 맥도날드 딱 저희 생활 반경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보면서 어른들이 안다기보다 우리가 더 친숙한 브랜드구나. 브랜드부터 좀 느껴지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아니 사실 그 지금 뭐 넷플릭스나 이런 애플 주식 얘기해가지고 저희 지금 팀장님이 워낙 훌륭하신 애널리스트 분이신데 저희 이렇게 그냥 가만히 냅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좀 중간에 또 다시 돌발 질문을 좀 해야 되겠는데 이게 지금 4차 산업 이런 관련 주식들 좀 전에 얘기했던 지금 소수점 구매와 관련된 주식들을 젊은 사람들이 지금 뭐 들어가도 괜찮은지 지금 사도 괜찮은지 이런 것들 사실 좀 관심 많을 거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되게 조심스러운 질문이긴 해요. 왜 시기가 그러냐면 사실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에 말씀드렸던 뭐 애플이니 넷플릭스니 페이스북이 상장돼 있는 시장이 미국의 나스닥 시장입니다. 나스닥 시장이 2008년도에 이제 미국발 금융위기가 있었죠. 그때 지수가 1,500포인트였어요. 그 지수가 얼만큼 올랐냐면요. 8,000포인트 이상 올랐습니다. 거의 6배 가까이 올랐죠. 지수가 6배 올랐다는 걸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한국 주식시장에는 코스피가 있어요. 코스피가 1,000에서 2,000까지 2배가 올랐죠. 그렇죠. 이게 12년이 걸렸어요. 맞습니다. 2,000에서 2,500포인트 갈 때는 8년이 걸렸어요. 그러면 지난 8, 9년 정확히 110개월인데 역사적으로 본 적 없는 강세장을 저희가 경험한 거죠. 그래서 이게 더 지속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건 분명히 맞아요. 근데 제가 강조드리는 건 뭐냐면 최근에 이런 주식들이 어느 정도의 조정을 받고 지금부터는 이제 차별화 현상이 나타날 텐데 전 이렇게 봅니다. 이런 기업들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을 판단하는지가 되게 중요하죠. 그런 걸 보는 데는 아마 2030 세대들이 훨씬 더 큰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을 텐데요. 제가 가장 큰 부가가치를 두는 건 이들의 지속적인 성장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그 시드머니가 뭔지라고 보면 저는 이 기업들의 캐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10년 동안 이 기업들이 가치가 높아진 게 아니라요. 이익이 버는 만큼 주가가 올라왔는데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현찰성 자산이요. 원어로 한 100조 원 정도가 됩니다. 근데 애플이 가지고 있는 해외의 현찰성 자산만 250조예요. 시가총액의 거의 30% 이상을 현찰로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뭘까요? 첫 번째는 주주 가치가 되겠죠. 배당을 늘리거나 자사주를 매입하거나 뭐 이런 게 될 거고, 두 번째는 설비 투자를 늘리고 기술을 투자하고 그리고 M&A를 통한 성장 여력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 2019년은 작년 대비해서 글로벌하게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경제가 조금씩 둔화되는 추세에 들어가 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작년보다 올해 주식시장에서 성장을 찾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시장은 어떨까요? 희소한 성장 내에서 성장이 나오는 애들한테 더 큰 부가가치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그림에서 글로벌 성장의 19년, 20년을 계속 들여다보시면 그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애들은
저는 4차 산업과 관련된 주도 업종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저는 유리천장 깨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새로운 업체들이 나오는 것보다 새로운 업체들이 다시 애플과 넷플릭스와 페이스북의 인수합병돼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림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주도 업종의 주도주들의 진입 장벽을 깨기가 쉽지 않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그림으로 간다면 과거에 전혀 달라진 패턴의 경제를 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몇 명의 이 탈락자들은 생길 수 있지만 저는 여전히 4차 산업 뭐 크게 이제 20개 종목들 정도를 저희가 보고 있는데 지금 글로벌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를 보시면요. 4차 산업 관련한 업종이 6개입니다. 네, 닷컴 버블에도 2개밖에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그림은 크게 안 변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만한 주식들은 국내가 아니라 해외 주식 시장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근데 예상했어요. 이게 잠깐 하나 질문했는데도 그냥 줄줄줄줄줄 나오셔가지고 자 그러면은 뭔가 우리가 사실 2030은 어떤 주식 시장을 막 분석하고 진입한다기보다는 내가 친숙한 브랜드나 회사 그런 거에 재미삼아 아니면 좀 쉽게 접근하는 방식이 더 많을 텐데 그런 기업들이 대체로 지금 말씀하신 시가총액에서 탑10 안에 드는 우량주들일 텐데 뭐 내가 잘 알고 유명하니까 탑10 안에 드니까 한다기보다는 그 기업들 안에서도 좀 강자들 그리고 또 현금성 자산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런 것들 좀 가능하다면 확인을 하고 접근하는 쪽이 낫지 않을까 그렇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뭐 제가 계속 꿀먹은 버거리처럼 앉아있다 갑자기 말을 내니까 갑자기 신이 나는데요. 큰 테마를 보시면 이 포지의 이 도래 이후에 한 7, 8년의 시간 그리고 5G의 도래 이후에 또 7, 8년의 시간을 보셔야 되는데요. 주식은 후행 데이터도 아니고요. 동행 데이터도 아닙니다. 미래 성장성을 반영해서 현재의 가치를 부여하는 시장이잖아요. 그럼 이제 5G 이후의 그림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 그림 내에서 수요 업종들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포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포지가 만들어지고 LTE가 만들어지고요. 통신사가 돈을 번 것도 아니고요. 통신 인프라 업체가 돈을 번 것도 아니에요.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포지가 만들어지군요.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킬 수 있는 모바일 생태계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누가 올랐죠? 플랫폼을 제공했던 넷플릭스, 페이스북, 아마존 이런 업종들이 몇 프로 올랐죠? 2000%, 3000% 올랐죠. 그럼 우리가 5G에 대한 그림으로 본다면 이쪽 산업의 연계에서 투자할 수 있거나 기술에 대한 영역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짧게 말씀을 드리면 포지는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면서 아주 큰 수요 업종이 만들어졌어요. 5G는 아마 기계와 기계의 만남일 거예요. 그러면 기계가 많아져서 기계 업종이 수혜를 볼 거예요. 그렇지 않겠죠. 기계를 연결하고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수혜를 보겠죠. 대표적인 게 구글의 알파벳이겠죠. 중국의 바이두일 거고요. 한국의 비슷한 걸로는 네이버 같은 주식이 있겠죠. 디바이스보다는 안에 내용물이 될 만한 소프트웨어. 그렇죠. 지금 전 세계 IT 디바이스를 60억 인구로 나누면요. 인당 3개가 안 됩니다. 근데 이게 2025년이 되면요. 14개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14개의 하드웨어 10개가 더 늘어나야 되는데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될까요? 저는 가격이 하락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반도체 가격도 디스플레이 가격도 내려갈 겁니다. 그래야 수요가 올라오겠죠. 그러면 하드웨어보다는 이 기계들을 연결할 수 있는 이런 업체들은요. 국내에서 찾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해외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투자자는 아마 워렌 버핏일 거예요. 워렌 버핏은 생활에서 볼 수 있는 지혜를 통해서 기업을 장기 동안 투자하죠. 그게 가장 이 유능한 투자자를 만들었던 배경이기 때문에 아마 사이다 경제는 2030 세대들이 많이 맞습니다. 시청하실 젊은 분들이 많으시죠. 자기가 느낄 때 이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이나 이 기업에 대한 매력을 갖는 기업들이 아마 저희의 분석보다 훨씬 더 정확한 검증 자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거 인상 깊은 얘기네요. 맞습니다. 실제로 저희 청취자분들이 댓글로 이제 질문을 남기시는 경우가 있는데 해외 주식에 대해서 뭐
질문을 남기시기도 하고 이제 국내 전통적인 자산들 뭐 국내 주식이나 부동산 이런 쪽보다는 해외 주식이나 아니면 해외 ETF 이런 거 관련해서 질문을 남겨주시기도 하고 실제로 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런 질문도 있더라고요. 이게 사실 해외 주식이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큰 비전을 가지고 있고 뭐 5G 시대에 이제 뭔가 우리가 필수적으로 갖춰야 될 어떤 자산들이 될 텐데 아주 원초적으로 수수료 문제라든지 이게 환율이 걸려 있기도 해서 좀 복잡하지 않은가 이런 뭐랄까 두려움, 궁금증 그렇죠. 그런 아무래도 좀 미지의 세계가 될 수도 있어요. 전혀 안 해본 투자니까. 또 환율의 차이에 따라서 이게 내가 뭐 그러니까 2030 큰 돈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또이또이 되는 거 아니냐 약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기도 하는데 그럴 때 이제 2030이 이런 뭐 해외 주식을 좀 접근할 때 이런 소수점 매매를 활용할 때 좀 환율이나 이런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가 답변을 드리면 될지 궁금합니다. 제가 할까요? 네. 네. 기자님께 받고 두 분이 오시니까 뭔가 두 분이 말씀 너무 잘하시니까 저희가 지금 진행이 너무 편해요. 네. 일단은 어느 투자 자산이 더 안전한가를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화가 안전한가? 달러가 안전한가? 한국 주식이 안전한가? 미국 주식이 안전한가? 미국 주식은 일단 달러 투자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과연 총 자산 중에 몇 %가 달러 투자인지 살펴보시면 생각보다 그 비중이 적으셔서 놀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국 기업 같은 경우는 한국 기업과 달리 투자할 때 진짜 주주처럼 느끼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요. 한국에서는 주식을 사도 배당이 확실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대주주의 영향권이 많기 때문에.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우량 기업이기도 하고 그 재료들이 굉장히 투명합니다. 아까도 이제 뭐 실적에 의해서 주가가 좌지우지된다고 명확히 말씀해 주셨고 또 역사가 오래될수록 이 사람들은 주주한테 배당을 하지 않으면 주가가 꺾이고 CEO가 이제 잘리는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배당을 계속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주주가 됐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게 미국 주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량주 위주로 권해드리고 있고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도 하세요. 그러니까 달러를 5년 평균으로 봤을 때 이 정도면은 그거보다 낮아. 5년 평균보다 낮아. 그럼 무조건 달러로 바꿔두셨다가 그리고 이제 짬이 나셨을 때 미국 주식을 들어가시는 경우도 있으시고요. 나는 사실 이거 환율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내가 이 주식의 가치가 더 중요해. 이러신 분들은 그냥 이제 환율에 개의치 않고 사실 환전하고 들어가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 환율이랑 주가가 약간 조금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서 미리 타이밍이 됐을 때 좀 이제 돈이 있을 때마다 달러로 모아 두셨다가 그 달러로 이제 내가 원하는 주식이 조금 가격이 떨어졌을 때 그걸 구매하는 이런 패턴을 보이시면 더 좋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는 달러에도 이자를 드리는 자동 RP 시스템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달러로 환전해 두셨으면 RP로 이자를 받으시면서 기다리시다가 이제 때가 됐다 싶으면 이제 소수점으로 미국 주식을 또 좀 이렇게 사나가시면 또 좋으실 것 같고요. 나 이거 환전 아는 것도 귀찮고 언제가 얼마인지도 모르겠고 이래 그러면은 저희 소수점 구매 같은 경우는 또 한 가지 지원해드리는 게 원화로 환산해서 지금 가격이 얼마인지 보여드려요. 그러면 환전 따로 안 하시고 그냥 원화로만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 중요하네요. 자동 환전이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밤새 체결을 시키고 그 체결한 만큼만 환전을 시켜드리니까 달러를 현금으로 안 갖고 계시고요. 그냥 전부 주식으로만 보유하실 수 있습니다. 간편하네요. 네. 근데 저 개인적으로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좀 말씀드리면 저는 사실 첫 직장이 해외 운용사에서 있다가 저는 펀드 매니저다가 2012년에 이제 한국에 들어왔는데요. 제가 한국에 와서 가장 놀랐던 게 뭐냐면 해외 투자에 대한 비중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놀랐던 건 해외 투자에 대한 인식이었어요. 이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에 그렇죠?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에 경제가 되게 저성장으로 가는 걸 저희가 유식한 말로 뉴노멀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 아세요? 한국은요. 전 세계 성장률을 7년 동안 하회하고 있는 나라. 그렇죠? 뭐 이거는 저희가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어떤 게 있냐면
이 한국은 선진국일까요, 신흥국일까요? 여러 가지 분류가 있지만 OECD 국가에 들어가 있는 건 선진국으로 봐야 되지만 네. 전 세계 주가의 편입에서는 한국을 신흥국으로 편입하고 그렇죠. 있죠. 맞아요. 근데 한국은 대표적인 선진국 미국보다도 성장률도 낮고요. 네. 미국보다도 금리가 낮습니다. 현재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가야 되냐? 우리가 앞으로 고성장으로 가야 되냐? 이제 그건 정책적이나 이 기업이 할 일이고요. 네. 개인 투자자들이 할 일은 한국에 없는 성장과 한국에 없는 금리를 통해서 이 재테크를 하는 게 아니라요. 자기 자산을 지키는 전략으로 가야 돼요. 한국과 비슷한 나라가 누가 있냐면요. 누가 있을까요? 일본? 네. 아니요.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네. 우리는 일본처럼 되면 좋은 나라예요. 네. 우리는 일본보다 훨씬 더 이 웰스마켓이라고 이야기하는 자본시장이 작을 때 저성장 저금리를 맞았잖아요. 네. 우리랑 비슷한 나라는 대만이에요. 대만. 수출 중심의 성장에 그렇네요. 중국의 포지셔닝이 크고 대기업 중심의 성장을 하고 있는 나라죠. 네. 우리가 경제 규모 대비해서 대만보다 7분의 1 정도 해외 투자를 적게 해요. 음. 앞으로 7배가 늘어나도 대만보다 작아요. 그렇구나. 근데 그럼 이게 뭐냐? 우리는 저성장 저금리에 아주 취약한 자본시장 구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럼 계속 그렇게 갈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자식에게 부동산을 물려주는 시대가 아니라 자식에게 원화가 아닌 외화로 표시된 자산을 물려주는 시대로 갈 겁니다. 근데 그건 네. 제가 어떤 전망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저성장 저금리로 갔던 모든 국가들이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네. 뭐 대표님한테 제가 질문을 드리면 네. 전체 자산 중에서요. 네. 원화가 아닌 달러로 표시된 자산. 이건 부동산까지 포함하셔야 됩니다. 네. 아마 10%가 안 되실걸요. 그렇죠. 네. 네. 제가 뭐, 만나본 중에요. 네. 10%가 넘으시는 분 2분 있었어요. 두 분 다 신한 네. 예치금이 700억이 넘으시는 분이었어요. 소름이. 한국은 이만큼 치명적인 나라예요. 그래서 해외 네. 투자를 외환에 대한 리스크로 보시면 안 돼요. 네. 하나의 자산입니다. 아. 네, 그래서 원화로 환산하는 자산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적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에서 우리 한국의 코스피의 시가총액이 전 세계에서 몇 퍼센트 비중일까요? 몇 제가 그럼 뭐한 1점 몇 퍼센트? 네, 1.4%죠. 맞아요. 네. 적어도 15%에서 20%를 외화자산으로 가져가야 되는 그림이 나올 거예요. 그건 한국에 없는 성장과 금리를 사는 당연한 그림이니까 앞에서 저희 부장님이 이야기해 주신 네. 이 저희의 서비스뿐만 아니라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선택에 대한 그림이 아니라 필연적인 연관관계에서 좀 바라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진짜 말씀 듣고 보니까 저도 진짜 해외 주식이나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걸 비중을 한번 지금 처음 생각해봤는데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말씀 듣고 보니까 진짜 요즘 뭐 글로벌 시대고 우리가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뭐 IT 기기 뭐 소프트웨어들이 다 미국에 있는데 이런 좋은 그 혜택을 받으면서도 왜 주식에 투자할 생각을 덜 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어요. 뭔가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는 지적을 해주셨고 그럼요. 또 저는 대만이랑 우리랑 많이 비슷하다는 얘기를 듣고는 있었는데 그래도 약간 정서상 대만보다는 우리가 낫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대만에 비해서 저희가 7분의 1 정도 적게 그러게요. 그 정도로 낮은지 몰랐어요.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 정말 저도 처음 듣는데 충격적이기도 하면서 그렇죠. 우리가 진짜로 많이 그 무지한 분야구나 이런 네. 생각도 들고 2030이 접근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자산이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340 아니면 50대 분들도 좀 많이 이제 접근을 하셔야 될 때가 됐네요. 그렇죠. 보통 저희 예전에 유튜브도 젊은 사람들이 먼저 열심히 활동 하더니 지금은 나이 드신 분들 거의 다 유튜브 보시더라고요. 네. 그게 바뀌는 것 같아요. 검색 수단으로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뭔가 알고 싶을 때.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건 어떻게 보면 뭐 이게 앞으로 성장할 거니까 고려를 해주시는 게 좋다 정도였는데 그게 아니고 이미 너무나 필수인 상황이 됐다는 거를 메시지를 좀 전해주셔서 저도 그렇고 듣는 청취자분들도 좀 앞으로 필수적으로 차근차근 늘려나가서 자기 자산의 10%까지는 채울 수 있도록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어떤 과정에 있어서 소수점 매매가 굉장히 좋은 시도네요. 그렇죠. 이 굉장히 반갑고 고마운 수단인데 이런 것들을 좀 젊은 분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팁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기획하신 기획자분으로서 꿀팁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소수점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네.
국내 최초 물타기용 주식 투자 방식입니다. 물타기용 주식 어떤 거죠? 떨어질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더 사십시오. 네, 제가 기껏해야 그 전에 만약에 10만 원어치 사셨다면 떨어지면 또 10만 원어치 사면 사실은 평균 단가가 많이 낮아집니다. 예, 그런 식으로 떨어졌을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사실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디즈니하고 넷플릭스가 반대로 움직여요. 예, 디즈니가 이제 훌루라는 회사를 샀기 때문이기도 하고 여러 면에서 이제 주가가 좀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두 종목을 다 사고 한 종목씩 빠질 때마다 더 삽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주가가 제 계좌 총액으로는 손해 보지 않고 양쪽에서 이제 계속 이익이 나오는 구조가 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좀 상관관계나 기업의 내용을 좀 보셔서 약간 반대로 움직이는 주식을 담으셨다가 빠질 때마다 사서 모으시면 평균 단가를 낮출 수 있는 효과를 확실히 얻으실 수 있고요. 뭐 이제 유명하신 투자자분들은 잘 모르면 그냥 정액 적립으로 투자하라고 하시거든요. 예, 정액 적립식으로 또 뭐 아마존 같이 저희가 쉽게 가질 수 없는 주식을 저축하듯이 사서 모으시는 것도 괜찮으신 방법인 것 같고요. 저희가 소수점을 처음 기획할 때 제일 먼저 염두에 뒀던 건 사실은 포트폴리오 투자입니다. 그래서 ETF 많이들 보시죠. 왜냐하면 소액으로 하실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니까. 하지만 그 구조를 들여다보시면 운용비라던가 굉장히 많은 비용이 다른 데로 새나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ETF 안에 있는 종목들을 저희 소수점으로 충분히 여러분이 원하는 종목만 담아서 포트폴리오 구조를 만드실 수도 있을 뿐더러 마음에 안 들거나 위험한 종목은 중간에 가볍게 청산하시면 나만의 테마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소액으로 포트폴리오 투자를 하시면 보다 좀 안정적으로 매매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투자 전략을 아주 정리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반대되는 관계에 있는 기업 팁까지. 그렇죠. 사실은 저희 사이다 형제 젊은 분들이 많이 듣는다 생각해서 약간 위험 관리 전략까지도 지금 생각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거든요. 일단은 아까 환율도 좀 얘기하실 때 환율도 사실 움직일 때마다 저희가 분할 매수하면 환율 위험을 좀 회피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또 전혀 다른 어떤 업종에 있는 혹은 같은 업종에 따라도 약간 라이벌 업체 이런 업체들을 양쪽으로 다 투자를 하게 되면 예전에 우산장수, 집신장수 얘기하듯이 어려울 때는 좀 회피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더더군다나 또 지금 적립식 분할 매수 방식은 그래도 매수 전략 중에서는 가장 안전한 방식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소수점 투자를 개발하신 분께서 이제는 전략까지도 다 밝혀주시니까 너무 편한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실제로 소수점 매매를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보니까 어떤 시장이 어쨌든 이건 미국 시장에 있는 주식이다 보니까 제가 매도까지는 8시부터 9시 사이에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체결은 미국 시장에 맞춰서 되는 건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낮에 활동하시는 아침 8시부터 밤 9시까지 주문을 내시는 거고요. 저희가 밤에 그걸 자동으로 체결시켜드리고 아침에 체결된 금액만큼 자동으로 환전시켜드립니다. 그러면 어떤 뭔가 내가 입력한 금액에 맞는 주식을 이제 조절을 돼서 자동으로 체결이 되는 거예요? 예, 만약에 10만 원이라고 누르시면 그거에 계산된 주수만큼 저희가 체결을 시켜드립니다. 굉장히 편리하네요. 이게 그렇네요. 미국 시장이 열릴 때까지 내가 밤새 기다릴 필요도 없는 거고 내가 원하는 시간 매도를 넣으면 그게 체결이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국내 주식 내가 금액을 딱 정확하게 넣으면 그렇지 않은데 이거는 자동으로 해주시고 그만큼 내가 조절된 주식을 받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0.01주 0.02주 이렇게 받으면은 그거에 대한 배당도 이렇게 쪼개서 받는 건가요? 예, 다 챙겨드립니다. 그거를 이제 풀려고 많이 고생을 했고요. 그다음에 의결권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의결권까지 생기나요? 그 부분을 못 믿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법한 제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의결권 행사 가능하십니다. 신기하네요. 네.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배당 성향이 좀 낮잖아요. 그래서 또 해외 주식 투자를 또 이렇게 권유할 수도 있는 건데 근데 배당도 챙겨주면서 의결권까지 가질 수 있다는 건 아주 매력적이네요. 뭔가
되게 지금까지 주식 관련 거래 방식들이 뭐 좀 쉬워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 저희가 ETF 관련해서도 한번 다루면서 굉장히 간편하다. 내가 이거 하나만 사면 뭐 그 안에 넷플릭스 있고 뭐 있고 다 있으니까 너무 좋다 했는데 이 소수점 매매는 그 중에서도 더 간편한 것 같아요. 뭔가 그렇네요. 내가 어떻게 보면 저만의 ETF를 꾸리는 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내가 넷플릭스도 0.07주 뭐 이렇게 사고 예,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맞습니다. 되니까 재밌게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0,000원 안쪽인 돈으로도 한 달에 뭐 커피값만 사실 뭐 10만 원 정도 쓸 텐데 그거 대신에 스타벅스를 투자를 하면 되는 거니까. 커피 살 돈으로. 네. 그렇게 재밌게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저희가 해외 시장 이제 해외 투자 주식 전망에 대해서 이제 후반부에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중간중간 전망에 대해서도 좀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묻자면 이제 현업 종사자분들이 보실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는 저성장으로 이제 돌입이 됐고 해외 전 세계적으로도 어쨌든 미국도 마찬가지로 저성장이 될 건데 그런 상황에서 해외 주식 시장에 대한 뭐 전반적인 전망 이런 것도 말씀을 이미 해주셨지만 한 번 더 제가 보기엔 더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더 자세하게 좀 정식으로 부탁을 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사실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에 글로벌 경기는 차곡차곡 올라오는 사이클을 이어오는 건 맞아요. 근데 이제 두 가지가 달라졌죠. 과거에는 미국이 경기가 좋아지면요, 유럽과 일본이 따라서 좋아졌어요. 우리가 이 세 국가의 경제 체제를 선진국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선진국의 경기가 좋아지면 이 컵에 물을 따르면 물이 흘러 넘치죠. 그걸 낙수 효과라고 이야기하고 스피로버 효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신흥국의 수출이 늘어나요. 그러면 한국과 일본과 대만처럼 선진신흥에 다 수출이 좋은 국가들이 덩달아서 경기가 좋아지는 선순환 구도의 경기를 가집니다. 그렇죠. 선진국이 먼저 좀 잘 돼야지 신흥시장에 돈이 풀리는. 근데 그 프레임이 완벽하게 깨졌죠. 2016년부터는 US, 미국의 경기와 난 US, 미국이 아닌 국가의 침체, 불황으로 글로벌 경기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달라진 프레임을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그림이 가속화되기보다는 지금부터는 나머지 국가들의 턴어라운드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이 그러면 안 되고 나머지 국가가 될 거냐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작년보다 올해 경제 환경이 나빠진 건 맞지만 그게 급격하게 위축되는 그림에서 미국이 죽으니 나머지 국가가 다 갈 거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경제는 이제 10년 동안 풀었던 돈을 조금씩 해소하는 사이클에 있고 그리고 그 과정 내에서 경기의 차별화가 진행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첫 번째는 이거예요. 전문가 시각에서 말씀드리면 순환적인 걸 잘 타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제가 여기서 드릴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펀드 매니저들한테 가서 하는 이야기고요. 여기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개별 종목, 그러니까 이 주식시장은 숲이잖아요. 좋은 나무를 고르는 법을 말씀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나무를 보는 법의 핵심은 여전히 글로벌의 성장은 과거와 다른 이분법으로 만들어지는데 그 숲의 처음이 미국과 나머지 국가의 차별화 그리고 4차 산업 업종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벌이고 있죠. 이제 전자상거래를 하는 애들이 오프라인까지 접수하는 신유통의 혁명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유통을 하는 애들이 제조를 하려고 하고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하는 애들이 하드웨어를 하려고 합니다. 그 경계선이 모호해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경계선을 모호하게 만들 수 있는 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얘들의 캐시와 얘들의 기술에 대한 테크놀로지에 대한 이 절대적인 위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 올해 글로벌 주식시장이 어떻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과거와 다른 프레임 내에서 여전히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과거처럼 주가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돈도 같이 벌면서 투자도 늘려가는 이런 회사들한테 투자해서 수익을 보기에는 올해 그런 이 주식들을 담는 숲의 환경 자체가 그렇게 우려스럽지 않으니 그런 주식들의 차별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 그리고 아쉽지만 그런 성장은 한국에서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해외 쪽에서 그런 투자를 잘 하셔서 장기적으로 자산을 지키고 부를 증식시킬 수 있는 기반을 원화가 아닌 나머지 통화, 나머지 해외 자산에서 찾으셔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팀장님 말씀 듣고 생각나면 사실 그 2015년, 16년 뭐 사실 좀 우리가 글로벌 경기가 약간 좋아졌다라고 판단할 때만 해도 다우지수도 뭐 26,000 가까이 넘고 우리나라도 사실 작년만 해도 2,600포인트를 찍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작년 내내 곤두박질 치는가 싶더니 거의 작년 말하고 올 초까지가 약간 매매 타임으로 봤을 땐 좀 좋았을 것 같긴 해요. 네. 우리나라도 약간 지금 회복세로 가고 있고 미국은 약간 더 회복하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는 우리나라도 미국과가 약간 탈동조화됐다가 지금 다시 동조화되는 그런 분위기로 갈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비슷한 그림을 연출하긴 할 거예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이 그렇죠. 수요가 미국을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저희는 차이나 플레이어죠, 한국은. 아, 그렇죠. 우리는 중국에 기대고 그래서 있죠. 지금 중국이 경기가 더 나빠지니까 경기 부양책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시장을 공포로 밀어넣었던 무역 분쟁이 정점을 찍고 해소되는 관점에서 이 중국의 주식 시장이 리바운드를 하면서 우리나라가 좀 따라오는 그 정도의 그림일 텐데 저희는 중국도 올해 하반기부터는 아주 소폭이지만 경기가 개선세로 돌아갈 거라고 봐서 한국은 이제 그 흐름 정도를 따라가는 정도의 그림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미국의 금융시장 여건과 중국의 실질적인 수요를 따라가는 그런 시장으로서 보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진짜 그 얘기가 약간 좀 더 설득력 있는 게 어쨌든 지금 미중 무역 갈등도 이번에 뭐 3월 달까지 합의를 봐야 되는 입장이고 연기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죠. 예. 어쨌든 지금 브렉시트나 모든 어떤 그 문제의 정점에 있는 느낌이 들어요. 요게 좀 지나면 악재가 어느 정도 해소되는 순간 우리나라 주식이나 글로벌 경제도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러면 작년 말과 올해 초가 사실은 좋은 타이밍이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확실히 이제 투자 소수점 매매로 해외 주식을 접해 보니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보통 지금 말씀해 주신 거 이제 돈도 벌면서 투자도 늘리는 기업들을 찾아야 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알려진 상식은 투자를 많이 하고 성장을 많이 하는 회사는 배당이 적고 뭔가 이미 성장을 완료한 회사들이 배당이 많다 뭐 이런 논리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봤을 때 그런 해외 주식 그 소울에서 보니까 배당률도 다 표시가 나오던데 이제 그런 배당률보다는 그런 뭐 투자 이런 성향을 더 많이 보고 성장성을 보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 뭐 그렇기도 하죠. 근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는 전 세계에서 이제 현채를 3번째로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배당 수익률이 상당히 높아요. 얼마나 되는 거예요? 배당 수익률이라는 건 주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배당 수익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조금 아카데믹한 이야기를 하자면 네가 번 돈에서 얼마나 배당을 쓰냐. 그러니까 배당 성향 자체가 되게 중요한 건데 성장주가 10% 20%가 안 나와요. 우리나라가 배당 성향이 되게 낮은 나라인데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배당 성향이 거의 40%까지. 엄청 많이 주는 그래서 저희가 또 뭐 강조를 드리면 신한은 여의도의 어떤 하우스보다 해외에 가장 많은 리서치에 돈을 쓰고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해외 주식을 뭐 경험해서 산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걸 이제 다듬는 과정이 필요할 텐데 저희가 이제 매년 7가지, 6가지 투자 테마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건 실생활에 접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개별 기업에 대한 부분도 아까 저희 부장님 말씀하셨던 아는 만큼 돈 번다라는 건데 거기에 대한 공부를 해보시는 게 되게 중요할 거예요. 그건 또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사적인 자리에서 자신의 교양 수준 이런 걸 뽐내는 걸 수도 있으니까요. 맞아요. 그런 공부를 또 아카데믹하게는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배당 성향도 있고 성장도 하는 회사들이 충분히 있으니까 자료들 신한에서 제가 자료들도 보고 깨알 공부를 한번 해봤습니다. 아니 그 소수점 매매 어플을 보니까 거기에 배당률이라고 자세히 표시가 돼 있는데 그럼 그 배당률은 이거 시가 수익률인가요? 아니면 어떤 배당 성향인가요? 그건 배당 성향 아닙니다. 아까대로 주가하고 연동해서 보여드리는 자료고요. 분기, 전분기 자료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런 자료들도 간편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 소수점 매매 원하는 기업을 선택하면 그 최근에 뭐 몇 개월, 몇 년 단위의 주가 흐름이랑 관련된 뉴스들 그리고 뭐 배당률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부도 좀 하고 그러면서 찾아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본인이 경험해봐야지 관심도 갖고 공부도 되는데 이렇게 좀 편리하고 간편하게 만들어지면 아무래도 좀 접근도 쉽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신한금융투자가 제가 알기로도 뭐 인도네시아의 증권사도 있고 베트남에도 있고 해외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해외에서 활동을 많이 하는 증권사가 이렇게 또 소수점 구매 소수점 투자라는 방식을 또 처음 도입했으니
저희가 또 믿고 한번 공부해볼 만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 될 것 같은데 이제 2019년 소수점 매매를 통해서 해외 주식에 이제 임하는 뭐 2030을 비롯한 많은 분들한테 어떤 조언을 한마디씩 좀 두 분 다 한 번씩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한 번씩 네. 부장님부터 네.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2019년에 소수점 매매에 대해서요. 소수점 매매를 통해서 이제 해외 주식에 이제 접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조언 뭐 이런 걸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유로운 발언을 기다리는 거예요. 네. 저희가 아까 이제 계속 말씀이 나왔지만 실제로 경험해 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 번만 경험해 보시면 그 기업에 대한 관심도 달라지시고요. 내가 커피 마실 때조차 내가 스타벅스를 주식을 샀으니까 내가 마시는 커피가 스타벅스 주가를 올리겠구나. 이건 생활 속에서 그러니까 소비가 곧 투자가 되는 생활을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넷플릭스 좋네요. 영화 한 편 돈 내시면서 내가 넷플릭스 주식 샀으니까 내가 썼지만 얘가 또 나한테 돈을 벌어주겠지. 요거는 정말 경험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는 그런 경험을 한번 도전해보시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소수점 이외에도 저희 회사만 갖고 있는 강점이 딱 하나 있거든요. 또 하나 있거든요. 그거는 딱 하나가 아니고요. 죄송해요. 또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요. 주식을 갖고만 있어도 이자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주식 대여 서비스라 그래서 고객님께서 주식을 갖고만 계셔도 거기에 이자를 넣어드리는 서비스가 있어서 혹시나 주가가 빠졌을 때 또 이제 방어막이 될 수 있는데 이것도 현재 저희 신한금융투자만 가능합니다. 그래요? 그건 사실 내가 주식을 구매했을 때 그 주식을 다른 매수자에게 대여를 해주고 그러고 나서 이자를 이제 증권사 받게 되면 그런 이제 원 매수자 저한테 이제 준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해외 주식도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예, 저희 회사만 됩니다. 야, 신한금융투자가 아주 획기적인 그 개발을 많이 하셨네요. 굉장히 좋은 회사였네요. 아니 사실 아까 전에 그 부분도 마음에 들었는데 이게 뭐 현금성 자산을 갖고 있어도 RP로 이자를 꼬박꼬박 지급하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주식 대여 서비스까지 돼가지고 이자까지 받는다면 이건 정말 괜찮죠. 예, 이제 달러도 이자 드리고요, 해외 주식도 이자 드립니다. 참 저도 오늘 뭐 또 들어와서 한번 열심히 공부해봐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도 한번 그럼 2019년 이제 해외 주식 접근하는 분들한테 조언을 해주신다면 뭐 똑같은 이야기의 반복일 수 있는데요. 이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은 이 생산 가능 인구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이 저성장과 저금리에 덫에서 크게 빠질 만한 동력이 없죠. 이제 우리나라 청년들이 일본이나 미국으로 취업을 가는 이유도 아마 거기에서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 해외의 직구를 상품만 하고 그리고 이제 나가서 이 취업을 하기보다는 이 한국에서 포지셔닝을 가지고 가셔야 된다면 그 취업하는 일본의 부동산을 개발상을 사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고 그리고 이제 미국과 글로벌하게 일어나는 아주 큰 테크의 전쟁에서 한국은 저는 이제 시장의 변화에 아주 민감하게 반영해야 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보는데 아쉽죠. 그런 아이디어가 국내 주식시장에서 연결돼서 국내 펀드 매니저들한테 투자 기회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스킴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봐야 될 건 자산 가격을 통해서 이 부를 축적하는 그림으로 갈 겁니다. 아마 일본이 그렇잖아요. 일본에 이제 이 자금들이 글로벌리 왔다 갔다 하면서 글로벌 금리와 환율을 흔들어 내던 것처럼 한국도 비슷한 그림으로 갈 텐데 이 저희 신한금융투자 앞에서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플랫폼과 뭐 리서치나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하셔서 그런 발판이 될 수 있는 계기로 올해를 보셔야 되는 거고요. 단기적인 수익률에 집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해외 투자라든가 재테크는 평생을 두고 가서 해야 되는 일이고 이 뭐 애널리스트 평균 수명이 50살 정도인데요. 그거밖에 안 되나요? 그것도 긴 거죠. 그러면 나머지 50년을 제가 20-30년 동안 재테크를 한 걸로 벌어야 되는 세상이 온 겁니다. 그게 이제 또 고령화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 올해를 큰 돈을 들이셔가지고 큰 수익을 보시라는 이런 장밋빛 달콤한 이야기를 드리는 것보다는 좋은 시작점으로 삼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조금 있습니다. 아주 얘기를 아까 전에 인상 깊게 들은 것 중에 하나가 그
보통 이제 4차 산업혁명주, IT주, 기술주 하면은 뭐 아까 얘기하셨다시피 워렌 버핏이나 이런 그 투자의 거장들은 좀 회피하고 좋아하지 않았던 주식에 해당되잖아요. 네. 보통 코카콜라니 뭐 존슨앤존슨이니 P&G 같은 우리가 실생활에서 만날 수 있는 기업들을 좋아했다는 얘기인데, 근데 팀장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런 기업들이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 눈여겨봐야 되고 그 기업 업종 내에서도 진입장벽이 생겼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게 워렌 버핏의 투자 전략과 또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신 것 같은데 그 얘기가 좀 상당히 신선했던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어쨌든 2019년에는 다들 안 해보셨던 분들은 한 번씩 도전 경험을 해보시고 부장님 말씀처럼 경험을 해보시고 팀장님 그렇죠. 말씀처럼 또 이거를 장기적으로 뭐 수익률 막 일희일비하지 말고 그것들을 좀 늘려나가는 차근차근 늘려나가는 시작점이 되는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저희 청취자 분들도 같이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굉장히 뭐랄까 밝으면서도 뎁스 있는 얘기를 진중하게 너무 아쉬워요. 이거 시간을 좀 늘릴 수 없나. 저희가 약속된 시간이 어느새 벌써 50분이 넘게 흘렀는데 저희가 못 다룬 내용들은 사실 사이다 경제가 신한금융투자는 앞으로도 콘텐츠적으로 많이 소통할 계획이라서 그쪽에서 더 풀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세미나도 저희 쪽이랑 이제 계속 진행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실 이 소수점 매매 관련된 세미나도 한번 진행이 되는데 아주 성황리에 조언됐던 걸로 관심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오프라인 통해서도 앞으로 궁금하신 소식들 더 자세히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마무리 인사 한마디씩 하시고 이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유, 아쉬워서 진짜. 네, 출연 소감 어떠셨는지. 아만다 그 얼굴 출연하신 기분이 궁금하네요, 정말. 우리 팟캐스트 최초입니다, 최초. 네. 복면가왕 그 출연자분의 소감, 기분을 느끼실 수 있었다고 아까. 네, 정말 자유롭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싶은 말 마음껏 하면서 그리고 약간 얼굴도 속여가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출연해보니까 좀 뜻깊은 자리였던 것 같고, 그다음에 사실 잘 몰라서 아직 도전 안 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될 수 있으면 많은 분들께 알려드리고 그런 기회를 앞으로도 더 많이 만들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자 팀장님도 한번. 저는 사실 기자분님들이 방송을 출연 요청하면 어떻게든 고사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애널리스트 중에 한 명인데요. 맞아요, 바쁘세요. 바빠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제 개인적으로 실물이 조금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항상 그랬었는데, 오늘 저희 이제 표 부장님이랑 같이 이런 자리를 참석해서 뭐 이야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저도 해외 소수점 거래에 대한 이야기에서 몰랐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 이 정도 플랫폼으로 거래할 수 있는 증권사에서 애널리스트를 제가 한다는 사실이 되게 즐거웠습니다. 오늘 자부심 갖고 가시면요. 그래서 뭐 올해 성투하셔서 제가 맨날 이 애널리스트니까 세미나를 하고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제 파란만장하게 보내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파란 종이가 만장이면요 1억입니다. 그런 파란만장이시구나. 파란만장. 지난 소수점 매매를 통해서 파란만장한 이 재테크를 하시기를 바라면서 저희 소감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모두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맞습니다. 많은 유익한 정보들이 많은 청취자분들한테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전해졌죠. 전해졌습니다. 자, 저희도 다음에 다시 다른 문제와 이걸 또 해결해 줄 수 있는 다른 전문가를 모셔와서 끝까지 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감사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